오늘이나 아마 내일 중에 공식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제 물려 계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CPI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구나. 네,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근원 물가가 원래 지난달까지 3.2%였죠. 근데 이번에 조금 내려서 3.1%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3.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CPI에서, 특히 근원 CPI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거든요. 우리가 쉘터라고 하는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집주인이 만약에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즉 자가 임대료라고 하죠. 이 자가 임대료가, 자가 주거비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줄 때의 임대료,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호텔과 같이 외부에서 숙박하는 숙박 업체들의 비용, 이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번 달에 이제 주거비가, 여기에 지난달이고 이게 이번 달인데 상승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가 주거비나 임대료는 별로 오르지 않았고요. 뭐가 많이 올랐냐면은 호텔비가 전월 대비해서 1.7%나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이번에 주거비에 영향을 줬는데, 이거는 LA 산불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CPI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산불의 영향은 결국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산불의 영향이 사라지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올랐던 주거비가 다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근원 물가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번 CPI 결과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를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외부 숙박비가 이번에 크게 증가한 것인데, 결국은 산불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들은 전부 소화가 되고 나면은 외부 주거비는 다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근원 CPI에서 50%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테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CPI가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별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CPI 발표된 직후에 사실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94,00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은 더 확실하거든요. 이게 이제 CPI에 발표됐을 때입니다. CPI가 발표되자마자 97,000달러 근처에서 94,000달러까지 한 방에 갔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바로 상승 모드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일단은 CPI가 발표된 직후에는 3.3%로 오히려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순간적인 충격을 부른 건데, 이게 이제 LA 산불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영향력이 컸다는 거, 그게 일단 밝혀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안도할 수 있었고요. 네, 가격이 회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가 됐던 거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던 건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어제 러우 전쟁의 종식 가능성이죠. 트럼프와 푸틴이, 그다음에 젤렌스키까지 포함해서 종전 협상을 즉각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기대감을 주었죠. 지금 러우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그 다음에 곡물들, 그러니까 식품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는데, 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사실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따로 우리가 측정을 할 정도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그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이 러우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물가 상승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하방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 종식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게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 상호 관세도 어쩌면 시장이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어제 이제 백악관 측에서 오늘이나 아마 내일 중에 공식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자동차, 의약품, 이 굉장히 크죠. 이 두 가지 품목, 거기에 한 2개 정도를 더해서 4개, 5개 정도 품목은 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만약 이게 발표될 때 확정이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큰 매를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짜잘한 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호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CPI 발표 직후에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97,000달러 후반대, 한때는 98,000달러까지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제 물려 계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어제 특히 좋았죠. 어제 하루에만 5%가 올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어제 2%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이더리움은 또 이제 추가적인 호재가 있었는데요. 네, 어제 21 시어즈에서 이더리움 ETF의 현물 ETF의 스테이킹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면서 지금의 이제 SEC는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SEC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청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드디어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더리움 현물 ETF 운용사에서 스테이킹을 해서 그 스테이킹의 연 한 4% 정도 되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자를 받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자 받은 걸 그대로 재투자해서 ETF의 가격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연간 4% 이자 정도만큼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자 받은 거를 마치 배당처럼 ETF 투자자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ETF 운용사의 소관인데, 그렇게 이더리움의 마치 금리와 같은, 이자와 같은 그런 스테이킹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 매력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강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뭐 CPI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호재와 악재들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결국 매일매일 호재 하나 악재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때그때 경제지표의 발표나 호재 하나 악재 하나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결국 먼 거리에서 보면요, 이게 이번 사이클 시작이죠. 먼 거리에서 보면은 결국 사이클대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경제지표나 호재 악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넓은 관점에서 이번 사이클의 끝까지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20만 달러가 될지 30만 달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이클은 올해 3분기 후반이나 4분기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한 8,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또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오를 거고, 결국은 사이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을 믿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 끝까지 최고의 수익률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20만에서 30만 달러,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뭐 40만에서 50만 달러까지 가려면은 그때는 아마 미국에 비트코인 매수가 있어야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무려 21개의 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타, 애리조나, 오클라호마는 지금 본회의까지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 세 개 주는 조만간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올해 상반기 안에 미국의 주 정부 중 일부가 몇 개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들불처럼 이 비트코인 매수 열풍이 주 정부 사이에 번져나가겠죠. 그리고 주 정부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커지면은 연방 정부가 드디어 나서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발족된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이 거기에 수장인 암호화폐 전략고문인 데이비드 sak스가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우리 실무그룹의 가장 첫 번째 주요 목표는 국가의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그 검토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연방정부가 검토해서 사기 전에 미리 주 정부 차원에서 이미 비트코인 비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올해 3분기 뭐 이 정도 돼서 미국이 드디어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가격이 훨씬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뭐 40만 달러나 50만 달러까지 가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 안에 그 정도까지의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말 정도 돼서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 어딘가 정도가까지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이클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불안했던 점들, 그 다음에 궁금했던 점들 답변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 사이클 끝까지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라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